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순천향대학교 AI 빅데이터학과의 문지훈 교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계학습의 시작 그리고 끝이라는 주제로 데이터 스케일링과 평가 지표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기계학습, 머신러닝의 시작인 데이터 전처리와 그 다음에 끝인 모델 평가의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계학습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좀 깊숙하게 살펴볼 것이, 자, 이 데이터 전처리 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이 데이터 스케일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살펴볼 것이고요. 자, 데이터 스케일링이 뭔지를 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스케일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스케일링의 특성, 즉 여러 가지의 스케일링에 대한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이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에 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스케일링 기법을 이용을 하여서 데이터를 어떻게 변환을 하냐. 여기서의 핵심은 변환입니다. 결국에는 데이터 스케일링의 목표는 데이터 변환이기 때문에, 자, 이 데이터를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기계학습 모델의 평가 지표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이 기계학습 머신러닝 모델이 과연 잘 됐는지 잘 못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의 기준치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기준치를 우리는 이 평가 지표라고 부르고요. 이 평가 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각각의 분류 모델과 회귀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데이터 스케일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데이터 스케일링이다라는 것을 알기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이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머신러닝을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지, 그 데이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머신러닝, 기계학습은 일반적으로는, 자, 컴퓨터가 우리가 제공한 수많은 정보를 학습하여서 수많은 정보들을 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정보들을 학습을 한 다음에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자, 이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은, 자, 이거는 정답이다. 이거는 정답이야. 그 다음에 수많은 정보들은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힌트야. 자, 정답을 맞추기 위한 힌트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었을 때, 자, 이 정답을 맞추는 종류도 총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어떤 것들이 비슷한 것인지를 분류하는 문제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프레딕션 문제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자, 지도 학습을 할 때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자, 이 지도 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특징, 자, 특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힌트가 될 수도 있고 정답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왜냐, 힌트와 정답을 모두 합쳐서 일단 데이터셋이다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 데이터셋 중에서 우리는 이 정답을 맞추기 위한, 자, 힌트, 자, 이 힌트, 뭐 다른 표현으로는 입력 변수, 뭐 독립 변수,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을 하지만 여기서는 특징이다라고 할게요. 자, 특징은 기계학습에서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특별한 부분들이다라는 거예요. 들이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진을 학습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떠한 이미지가 있다, 뭐 저의 얼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는 뭐 저인지 아닌지를 뭐 판단할 수 있는 색상이라던가 형태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특징이 될 수가 있겠죠. 저의 얼굴이 뭐 동그랗다,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뭐 눈, 코, 입은 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것을 형태라 부르고 이것을 특징이다라고 부르고 이것을 토대로 이 이미지가 문지훈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흔히 말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기계학습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 그게 뭐냐면은 문제와 정답을 모두 알려주고 기계학습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문제와 정답 앞서 얘기했던 대로 그 힌트와 정답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는 회기와 분류 문제가 있습니다. 회기 문제와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있고, 회기 같은 경우에는 수치형으로 나와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분류 같은 경우에는 범주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지도 학습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정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도 학습에서는 정답이 있다라고 했는데 비지도 학습에서는 답을 알려주지가 않습니다. 즉 그 뜻은 뭐냐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일단은 데이터는 주어줄게, 특징은 주어줄게. 이 특징 중에서 과연 어떠한 인사이트가 있는지를 컴퓨터 너가 스스로 찾아봐. 이게 바로 비지도 학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군집 분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차원 축소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학습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높은 방향으로 기계학습을 학습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즉 어떠한 AI 모델이 잘하면은 뭔가 보상을 주고 잘 못하면은 페널티를 줌으로써 AI가 스스로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아지 로봇을 만든다라고 할게요. 강아지 로봇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강아지 로봇이 처음에는 잘 못 걷을 거 아니에요. 그랬었을 때 잘 걷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강아지 배에 이렇게 이 로봇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센서를 하나 달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서가 닿으면 페널티를 주고 이 센서가 닿지 않게끔 하면은 좀 더 보상을 주는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 로봇에 있는 이 다리 센서들은 당연히 이 배에 안 닿기 위해 여러 가지 액션들을 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렇게 점차 로봇은 강아지처럼 이렇게 네 발로 잘 뛸 수도 있는 그러한 그 특징을 가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광학습의 일종이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학습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데이터셋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트레이닝과 테스트셋으로 나눕니다. 테스트셋은 우리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트레이닝셋은 우리가 안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것을 학습을 시켜요.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학습을 시켜서 나오는 결과를 우리는 모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닝 모델에다가 이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값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 값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게 평가 지표다라는 것이에요. 평가 지표를 통해서 이 모델이 잘 예측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한다라는 것으로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이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알고리즘이 하나 주어지고 여기에 따라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요. 거기서 알아서 너가 좀 더 데이터 드리븐 기반의 인사이트를 좀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군집화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런 다양한 DB의 결과들이 있으면은 유사한 DB끼리 나누어지는 것을 스스로 컴퓨터 너가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것이 비지도학습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지도학습은 정답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학습, 이 머신러닝 모델링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AI 모델 설계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해를 했으면은 준비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일사량 예측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라고 하면은 일사량과 관련된
데이터는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온도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습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러면은 온도와 습도를 뭐 기상청에서 한번 수집을 해보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AI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냥 코딩만 잘해서 그냥 데이터만 넣는다라고 해서 잘 학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는 되게 클린한 데이터일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거의 다 클린한 케이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서 AI 모델이 머신러닝 모델이 잘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다듬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데이터 전처리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AI 모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들의 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초매개 변수, 영어로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있습니다.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우리가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평가를 해요. 우리가 구성한 모델이 과연 우수한지 아닌지를, 그리고 이 평가를 하게끔 하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평가 지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 지표의 값이 생각보다 낮다, 그래서 모델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는 우리는 이 모델을 실제 민간 산업체나 국가기관 등을 통해서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성능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우수한 모델이다 하더라도 몇 가지의 튜닝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한데, 자, 이랬었을 때 그냥 단순히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해당 지식을 좀 더 파악을 하고 또한 머신러닝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파악을 그래야지 만족스러운 성능을 도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 이게 모델 배치가 된다. 만족스러운 성능이 나와야지.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라고 하면요. 자, 제가 이 특강에 대한 제목은 기계학습의 시작 그리고 끝이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시작 부분, 모델 설계 과정에서 시작 부분이 바로 데이터 전처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 평가 부분이 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도 사실은 뭐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그럼 뭐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은,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자,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 분석 및 처리, 처리에 적합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변환을 하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네 가지의 스텝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 정제, 결측치 보완과 이상치 제거들을 통해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데이터의 통합, 다수의 정제된 데이터를 통합하여 표현하는 작업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어떠한 모델을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자, 어떠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수집된 데이터의 종류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어떠한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A, B, C에 있는 이러한 특징들을 사용을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자, 이 A, B, C마다의 출처가 다 다를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해당되는 정답이 있을 테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A, B, C를 합쳐야겠죠. 합쳐서 하나의 이 정답을 맞추기 위한 이 데이터셋을 구성을 해야겠죠. 자, 그랬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데이터 통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데이터 통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데이터 통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고, 그다음 데이터 변환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인 예측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변화하거나 변형하는데, 자, 이게 바로 우리는 데이터 스케일링이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정리,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사실은 우리 집 컴퓨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 예, 그랬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네, 필요한 데이터 표본만, 샘플만 뽑아서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다 데이터 정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뭐 이런 것들은 좀 다음에 한번 살펴보길 바라고요. 뭐 차원 축소도 있고 뭐 표본 추출도 있고 뭐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점을 둘 것은 바로 이 데이터 변환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데이터 변환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자, 지도학습, 자, 앞서 우리가 머신러닝 안에서는 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지도학습에서는 자, 데이터 전처리, 즉 데이터를 자, 잘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제가 앞서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자, 컴퓨터가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학습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 뜻은 뭐냐? 성능이 크게 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고, 뭐 이것을 흔히 말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잘하면은 당연히 성능이 업 되겠죠. 업. 네. 그리고 데이터를 학습하기 전에는 자,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일정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뒤에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랬었을 때 자, 일정한 기준을 맞추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데이터 변환이기도 하지만 다른 용어로는 자, 데이터 스케일링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스케일링은 준비 과정에서 데이터의 크기를 조절한다. 데이터의 크기를 조절하여서 모든 데이터가 비슷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각 K-팝 그룹의 음반 판매량, 유튜브 조회수, SNS 팔로우 수, 그룹의 콘서트 티켓 판매량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 음반 판매량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목적은 뭐냐면 여기서의 우리 이 AI 머신러닝의 목적은 뭐냐면은 자, 이 콘서트 티켓 판매량을 맞추기 위함이에요. 콘서트 티켓 판매량이 과연 얼마만큼 팔릴 것인가라는 이것을 흔히 말해서 정답이다라고 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음반 판매량이라든가 유튜브 조회수, SNS 팔로우 수를 우리는 힌트, 앞서 얘기했던 특징이다라고 할게요. 네. 자, 이해가 가죠, 이제? 그러니까 이 특징을 통해서 정답을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각 그룹의 2023년 음반 판매량, 유튜브 조회수, SNS 팔로우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나요? 이것도 나름 100만이에요. 100만인데 자, 눈에 보이기 쉬우라고 자, 이것을 100만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장이에요. 판매량, 이건 한 장인데, 자, 이렇게만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나요? 자, 일단은 이 수치가 엄청 커 보이잖아요. 크잖아요. 예, 크기 때문에 음반 판매량이 가장 높은 BTS가 가장 인기가 많고 콘서트 티켓 판매량이 가장 많을 수도 있겠다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유튜브 조회수나 SNS 팔로우 수는 사실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물론 사실은 BTS가 굉장히 인기가 많으니까 이 예시는 이 BTS랑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저의 동명이인 가수인 스윙스랑 좀 바뀌어야지 좀 이해가 가기가 쉽기는 할 텐데, 일단은 이 BTS를 봤었을 때 음반 판매량이 워낙 많으니까 이 음반 판매량의 수치도 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조회수나 SNS 팔로우 수는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모든 수치를 자, 0에서 1 사이로 나오게끔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앞서 얘기했던 이 음반 판매량만 집중해서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정을 함으로써 유튜브 조회수라던가 SNS 팔로우 수도 나름 중요한 변수이구나라는 것을 잘 고르게 강조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스케일링이에요. 그렇게 스케일링을 잘 해놔야 이렇게 데이터를 잘 조정을 해놔야지, 그래야지 기계학습 모델은 더 정확하게 콘서트 티켓 판매량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만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두 개도 중요하다라고 봄으로써 좀 더 잘 예측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파이팅. 네, 왜냐 저랑 이름이 같아요. 동명이인이 같기 때문에 그냥 우리 여러분들 혹여나 좀 강의가 지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워밍업 하자라는 의미로 좀 간단하게 농담 아닌 농담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스케일링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자. 사용자가 수집한 정보들을 비슷한 크기로 맞춰 주는 것이다. 비슷한 크기로 맞춰 주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정보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앞서 얘기했던 음반 판매량에 치우치지 않게끔 모두 비슷한 범위 내에서 들어가게끔 변환하는 과정이다. 자, 변환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자, 정규화나 표준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정규화나 표준화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은 각각 다릅니다. 물론 이게 같지는 않죠. 당연히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자, 결국에는 모든 정보들을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들을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준다라는 것. 그래서 고르게 잘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데이터 정규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정규화는 흔히 말해서 min-max normalization, 즉 최소 최대 정규화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값을 0에서 1 사이에 속하게끔 하는 거예요. 0에서 1 사이로. 0은 뭐겠어요, 당연히? 0은 당연히 최소값이 되겠고요. 1은 당연히 최대값이 되겠죠. 그랬었을 때, 자, 어떻게 0에서 1 사이로 만드냐라고 하면은, 자, 아래와 같은 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이고, 자, 이 x 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0에서 1 사이가 되겠고요. 0에서 1 사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x는 현재 이 데이터, 특히 특징에 있는 값을 얘기를 합니다. 특징에 대한 실제 값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xmin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원본 데이터, 이 특징들 중에서 가장 적은 데이터, 다음에 max는 제일 큰 데이터, 이렇게 해서 max 마이너스 min을 통해서 실제 x 빼기 최소값을 입력을 함에 따라서 결국에는 0에서 1 사이로 변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xmax는 뭐겠어요? xmax가 아무리 커봤자 x가 아무리 커봤자 xmax보다는 크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가 xmax다라고 하면은 1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xmin은 뭐겠어요? xmin은 당연히 아무리 작아봤자 x는 xmin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에 최소값 x민을 넣게 되면은 해당 값이 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0에서 1 사이로 데이터를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 같은 경우에도 뭐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실은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라이브러리에서 알아서 제공을 해주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냐라고 보면은 여기와 같이 코드를 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normalization x다라고 했었을 때 앞서 얘기했던, 자, xmin 에서 최소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 을 넘어서 이것을 나누게 되면은 해당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1부터 20까지에 대한 데이터의 특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코드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20까지 이렇게 범위의 안에 데이터가 속성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자, 여긴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 그리고 0과 1 사이에 당연히 2와 그 다음에 19 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러분들도 여기 이것을 좀 참고를 하여서 뭐 min-max normalization 코드를 좀 나도 본인도 짜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 표준화, 스탠다이제이션이다라고 부르는 이 데이터 표준화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정규 분포의 속성을 갖도록 데이터의 값을 조정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은 0,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 평균은 0이고요. 표준 편차는 1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표준 편차는 1로 평균은 0으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랬었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Z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스탠다이제이션이다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Z 스코어다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었을 때 해당 코드도 앞서 있었던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랬었을 때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값의 평균이 이제 0이에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나오게끔 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코드를 좀 두 개 짜봤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코드를 짤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도 코드를 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도 함수를 만들어서 코드를 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코드 짜는 것은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선호하는 스타일로 코드를 짜면 되지만, 확실한 거는 그래도 이 변수명만큼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좀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면 좋을 것 같고, 이랬었을 때 끝으로 데이터 정규화와 표준화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스케일링을 할 때 앞서 얘기했던 대로 최대값과 최소값, Xmax와 X민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에서 데이터 값의 크기가 다를 때 사용을 한다. 그리고 0에서 1, 때로는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변환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이다 얘기를 하지만 0에서 1 사이로 하는 거는 아니겠죠. 네, 어쨌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분포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았었을 때 유용하다.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띄고 있나, 가우시안 분포를 띄고 있나, 이런 분포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이상치가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에 이상치가 없을 때. 왜 이상치가 없을 때 사용을 해야 되나요? 이상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래에 마이너스, 우리가 데이터의 분포가 일반적으로 2에서 한 20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랬었을 때 어떠한 값이 잘못 들어와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0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1000을 기준으로 해서 20을 맥스, 1000을 이제 민으로 둬서 하다 보면은 사실은 분포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0과 1 사이에 거의 0.9에서 0.1의 데이터가 분포되지가 않을까요? 이거는 마찬가지죠. 최대값이 예를 들어서 2만이야. 2만이야.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는데 0에서 0.1 사이에 데이터가 분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표준화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변환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데이터가 정규 분포 또는 가우시안 분포를 띄고 있을 때 많이 유용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의 타입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데이터의 이상치가 많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어차피 평균은 0, 표준 편차를 1로 두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포가 이상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이상치는 이쪽 구간이다 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처럼 여기에 값이 몰려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고르게끔 몰리게끔 변환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고 이상치가 많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표준화를 쓰는 것을 권장하고요. 데이터가 정규 분포도 띄지 않고 이상치도 없고 완전 클린해라고 하면은 데이터 정규화를 하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네, 여기서 참고사항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데이터에 이상치가 존재를 하면은, 자, 이상치를 존재를 하면은, 당연히, 이상치의 값을 1로, 최소값을 0으로 설정하여 변환하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고, 자, 이상치가 많지 않을 때에는 사전에 이상치를 모두 제거하고 적절한 값으로 대체한 다음에 데이터 정교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상치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분포의 폭이 너무 다양하면 사실은 어쩔 수가 없기는 해요. 네, 그렇기는 한데, 그냥 웬만큼 이상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앞서 제가 데이터 전처리 과정 때 얘기했던 자, 데이터 클리닝을 통해서 이상치를 제거하고 결측치를 제거하고 결측치를 보완하고 결측치를 제거하진 않죠. 이미 제거된 데이터죠. 그러면 이 결측치를 대체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 부분을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지표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여기 부분은 당연히 자, 끝 부분이겠죠. 끝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기계학습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정보가 담긴 데이터셋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에 있는 관측값, 우리는 뭐 샘플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튜플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관측값은 웬만하면은 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합니다. 무조건 뭐 이렇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큼 많으면은 데이터는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현재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이 딥러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공지능 방법론이 우수한 성능을 도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다양한 케이스들을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을 도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셋은 일반적으로는 자, 훈련 집합과 평가 집합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이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자, 일반적으로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나눕니다. 나누어서 자, 이것을 나오죠. 훈련 집합 트레이닝 셋이다라고 부르는데, 자, 트레이닝 셋에서는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는 이게 얼마나 이 트레이닝 셋에서 만든 이 모델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나오게 됐는데 이 아웃풋이 실제 정답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정답을 유사하게끔 비교하게끔 하는 지표가 평가 지표이고, 결국에는 이 기계학습의 최종 목표는 예측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예측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자, 기계학습, 지도학습에 사용되는 종속 변수의 특징에 따라서, 종속 변수는 당연히 뭐겠어요? 네, 정답이죠. 자, 정답의 특징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다릅니다. 네, 종속 변수가 수치형일 때에는 일반적으로는 회귀 문제로 다루고요. 종속 변수가 범주형일 때는 일반적으로 분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수치형일 때는 자, 회귀, 범주형일 때는 분류. 그래서 온도, 판매량에 따라서 아이스크림이다라고 하면은 자, 이것은 당연히 회귀 문제일 테고, 내가 공부를 했는데 자격증 시험에 불합격할 것인지 합격할 것인지를 하는 거는 이거는 분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었을 때 일반적으로 회귀 문제에서 기계학습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은 자, 일반적인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보통 회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시계열 문제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타임 시리즈다라고 부르는데, 자, 이 시계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과거랑 현재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모델을 학습을 한 다음에 자, 미래에 얼마만큼 되는가를 예측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 수를 예측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었을 때 우리는 이전의 코로나 확진자 수를 예측하고 싶진 않죠. 왜냐,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미래에 얼마만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발생을 할 것인가, 미래값을 예측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자, 이게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먼 과거, 그리고 자, 이게 아주 가까운
과거로 나타냅니다. 아니 앞서는 뭐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알다시피 우리는 실제 미래값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게 우리는 현재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는 이제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모델을 만들고 모른다라고 실질적으로 예측을 해본 다음에 이 가까운 과거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예측평가 방식입니다. 여기 아래에 잘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싶은데 미래를 가지고 과거를 굳이 막 살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 방법은 사실 회기 문제에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고, 여기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회기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죠? 네. 그랬었을 때 자 평가집합의 데이터와 기계학습 모델이 예측한 값과 비교하여서 기계학습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를 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평가 지표를 활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평가 지표가 사실은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뭐 여기서 뭐 추가로 하나 R 스퀘어 정도로 조금 더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좀 고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네 가지도 될 수가 있는 게 이제 MSE도 포함을 하는데, 이 MSE에다가 이 루트를 씌우는 게 RMS이기 때문에, 그래서 MAPE, MSE, RMSE, MA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랬었을 때 이 MAP는 뭐냐면은 자 관측치 대비 예측 오차의 비율을 측정한 평균입니다. 비율을 측정한 값의 평균. 자 여기서의 중요한 단어는 비율과 평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퍼센테이지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퍼센테이지로. 그래서 MAP의 단위는 이 퍼센테이지예요. 퍼센테이지. 그리고 평균이기 때문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마 이 값들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APE가 되겠죠. 네, AP가 되겠죠. 네, absolute percentage error가 될 테고, 자 그랬었을 때 자 이 AP의 평균이 MAP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스케일에 의존적이지 않는 평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자 사실은 데이터셋에 따라서 정답의 분포가 굉장히 클 수가 있잖아요. 뭐 어떤 거는 그냥 뭐 0에서 뭐 이렇게 만 사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0.1에서 뭐 0.9까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거는 뭐 한 2000에서 뭐 한 4000까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자 MAP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비율로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은 단위가 퍼센테이지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편하다라는 것이죠. 비교하기가 편해요. 네, 비교하기가 편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MAP가 5다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평균 오차율이 5%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인 정확도는 약 95%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MAP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MAP 값이 5가 나왔다는 거는 대략적으로 이 모델의 정확도가 95%야. MAP가 3이야 라고 하면은 뭐시겠어요? 당연히 네, 정확도가 97% 정도의 정확도가 보일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MAP가 인기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MAP도 단점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관측치가 매우 작을 경우, 즉 분모가 1 이하일 경우에는 MAP의 값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 값이 0일 때에는 계산이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APE 중에서의 값이 0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계산이 좀 성립이 되지 않는 듯한 그러한 단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나의 분포가 굉장히 적다, 나의 정답에 대한
회귀다 했죠. 자, 앞서 얘기했던 이 회귀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자, 이 수치형 데이터의 정답 수치형 데이터의 분포가 1 이하거나 아니면 1에 거의 근접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규 분포를 썼을 때 어쨌든 데이터의 값이 거의 다 1에 좀 있다던가. 자, 그랬었을 때에는 MAP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평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나을 수가 있겠죠.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MSE나 RMSE, MAE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는 단위가 퍼센테이지라 얘기를 했잖아요. 자, 여기는 퍼센테이지가 당연히 아닙니다. 단위가. 그럼 뭐겠어요, 단위는? 실제 정답에 부르는 단위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물에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하면은 뭐 미리리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전기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면은 킬로와트 아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답은 정답에 대한 단위가 이 해당 모델 평가 지표에 대한 단위가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예측 오차를 제곱한 값의 평균을 의미를 합니다. MSE는요. 그래서 큰 오차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를 하여서 예측 모델의 성능을 강하게 제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큰 오차에 더 높은 가중치를 우리는 이 제곱을 통해서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측이 실제보다 높았는지 낮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쩔 수가 없죠. 제곱을 하다 보면은, 자, 음의 값도 제곱하면 양의 값이 되고 양의 값도 제곱하면 당연히 양의 값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실제보다 높았는지 낮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제곱한 결과로 실제 오차 크기에 비해서 값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의 분포가 뭐 0에서 4천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사실은 뭐 오차에 따라서 갑자기 제곱을 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오차가 한 400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400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뭐 이렇게 16,000? 네, 16,000 나오죠. 16만? 살짝 헷갈리네요. 네, 아마 16만. 네, 16만이 나오죠. 자, 16만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데이터셋에 대한 분포는 자 0에서 4천인데 MSE의 값이 16만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굉장히 실제 값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루트 민 스퀘어 에러인 MSE예요. RMSE예요. RMSE 같은 경우에는 자 오차의 제곱으로 인한 값의 왜곡을 줄일 수가 있다. 왜냐?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랬었을 때, 자, 큰 오차에 대해서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자, MSE의 특징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으면서도, 자, 제곱군으로 인해서 오차의 스케일링이 관측치, 즉 0에서 이제 4천으로 4천인데, 자, 여기서 자, 이게 400으로 한번 좀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해했죠? 앞서 얘기했던 자, 16만을 루트를 씌우면은 자, 400이 나올 테고, 자, 이 400에 대한 오차는 그래도 전체 범위인 0에서 4천 사이에서는 좀 포함이 되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러한 식으로 좀 구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었을 때 자, MA는 뭐냐면은 자, 관측지와 모델의 예측값 간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변환을 합니다. 절대값으로 변환을 하고, 여기는 제곱이 없죠. 제곱이 없어요. 대신 절대값으로 처리를 한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괄호였다가 제곱이었었는데, 자, 이거는 MA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을 취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랬었을 때 예측 오차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냥 직관적이다라고 하면 돼요. 직관적. 그 뭐냐? 그냥 이 오류가 실질적으로 평균을 구했더니 그냥 대략 어느 정도의 그냥 오차가 있다더라라고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예측 오차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자, 이상치가 많은 경우에는 부정확한 결과를 도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아마 뒤에 예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에러가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에러가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었을 때 자, 에러가 일반적으로 자, 이 정도 차이가 나.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자, 이것을 제곱하면 당연히 4가 되겠죠. 제곱을 하면은. 자, 그래서 이것을 평균을 좀 구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평균을 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자, MA는 2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RMSE도 2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잘 맞추고, 자, 어떤 부분은 좀 잘 못 맞춰. 근데 이것을 평균을 내면은 MA는 2가 나와요. 하지만 RMS에 대한 값은 좀 높아지죠. 근데 여기를 볼게요. 자, 에러가 없어. 완벽해. 9까지는, 샘플 9까지는 퍼펙트 한데, 자, 여기서 10 같은 케이스를 볼 때, 자, 크게 엄청 큰 오차가 났어. 엄청 큰 오차. 그랬었을 때, 자, MA 같은 경우에는 그냥 2가 나왔어요. 근데 RMSE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값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앞서 얘기했었던 큰 오차에 대해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라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M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 정도의 오차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긴 하지만, 이상치가 더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은 방법이죠. 내부적인 것까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 어떠한 알고리즘이든 어떠한 평가 방법이든 각각의 장단점은 다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류입니다. 분류 같은 경우에는 명목형 변수를 얘기를 했죠. 앞서 얘기했던 공부했던 시간 대비 이 자격증 시험에 불합격할 것인지 합격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 여기서 분류를 평가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인 K-fold 교차 검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분류 문제에서는 기계학습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인데, 이게 뭐냐면은, 자, 데이터를 무작위로 훈련 집합과 평가 집합으로 나눕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훈련 집합과 평가 집합은 당연히 서로 같은 범위에 있지는 않죠. 그리고 각각의 반복마다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자,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결과들을 평균을 내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정확한 성능을 도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점은 뭐냐면은, 자, 검증 결과가 일정 데이터에 치우치지가 않아요. 왜냐? 모든 데이터셋을 다 평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정 데이터에 치우치지가 않고, 이게 왜 그러냐? 앞서 얘기했던 대로, 자, 모든 데이터에 관한 결과이기 때문에, 자, 모든 데이터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검증 데이터를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왜냐? 어차피 10개든 5개든 쪼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할 거기 때문인 거죠. 네. 죄송합니다. 오잉? 네, 다음 페이지를. 예. 그래서 이 식별 교차 범증, 이 K를 자 10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한번 K-fold cross validation을 한번 해보면은, 자, K를 10으로 뒀다라고 하면은, 자, 1차 검증에서는, 자, 이것을 검증 데이터로 쓰고, 나머지를 당연히 학습 데이터, 트레이닝 셋으로 사용을 하고요. 네, 트레이닝으로 사용을 하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테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자, 이게 당연히 트레이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3차 이렇게 10개까지 하면은 당연히 여기 모두 다 테스트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모두 다, 자,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장점이 있는 거고, 자, 여기서의 뭐 검증 정확도가 이거는 90이다, 이거는 80이다, 이거는 90이다, 이거는 85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 점점점이죠.
네, 점점점이 있으면은 자, 이 모든 10개에 대한 값의 평균을 내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를 다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최종 검증 정확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자, 혼동 행렬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혼동 행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네, 정답이 자, 0과 1 사이로만 0에서 1 사이가 아니라 자, 0 또는 1인 경우가 있어요. 이진분류 문제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평가 지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하겠죠. 왜냐? 분류니까. 0에서 1 사이의 모든 값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이거는 획이죠. 획이고 자, 0 또는 1인 문제는 이진분류 문제입니다. 그랬었을 때 혼동 행렬은 이러한 이진분류 문제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랬었을 때 실제 정답과 예측 값에 따라서 자, true, false로 난 수가 있겠죠. 실제 예측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실제 정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총 4가지의 케이스를 고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2가지 케이스가 있고 여기에 2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는 4니까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케이스를 고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혼동 행렬을 많이 활용하는 의료 분야에서 이제 암 환자 진단에 관련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좀 더 깊숙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TP 같은 경우에는 자, true positive인데 자, 맞는 것을 올바르게 예측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맞는 것, 실제 정답에서 암 환자다라고 하는 것을 자, 올바르게 예측한 것, 예측 모델의 결과가 암 환자다라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TP입니다. 이게 바로 TP이고요. 그 다음에 TN, True Negative 같은 경우에는 틀린 것을 올바르게 예측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정답이 1이고 이게 0이야. 그리고 이게 또 정답이 이게 1이고 정답이 아닐 때는 0이야. 이랬었을 때 정답이 아닌 일반인을 얼마만큼 일반으로 잘 예측을 했냐라고 나타내는 것이 결국에는 True Negative인 TN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false positive 같은 경우에는 자, 틀린 것을 맞는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자, 잘못 예측한 거죠. 잘못 예측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자, 실제 우리는 암 환자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자, 알고 보니까 일반인인 거예요. 일반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의 AI 모델의 목적은 암 환자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라 이 환자는 암 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봤더니 일반인이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인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false positive다 라고 틀린 것을 맞는 것이다 라고 잘못 예측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맞는 것은 당연히 환자, 라벨은 1로 되어 있겠죠. 예, 그리고 틀렸다라고 잘못 예측을 한 것이니까, 그리고 일반인은 당연히 0, 라벨은 0으로 되어 있을 테고요. 자, 그래서 false negative 같은 경우에는 자, 맞은 것을 틀렸다라고 잘못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좀 위험한 문제죠. 네, 왜냐, 사실은 내가 암에 걸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상인이었어. 이거는 진짜 안도의 한숨이잖아요. 물론 좀 그 사이에는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실제 암 환자인데 넌 정상인이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암이 막 번졌어. 이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false negative는 자, 맞은 것을 틀렸다라고 잘못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실제로는 암 환자야. 근데 AI 모델은 너는 일반인이야 라고 예측한 케이스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은 것을 틀렸다라고 잘못 예측한 경우, 그래서 이 정확도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뭐겠어요? 암 환자로 잘 예측한 것과 일반인으로 잘 예측한 케이스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 올바르게 예측한 비율이고요. 올바르게 예측한 비율이다라는 것이고, 혼동 행렬상에서는 대각선을 전체 셀로 나눈 값을 해당합니다. 이게 전체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대각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다음 예시를 보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 10명의 내원한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랬었을 때 실제 암 환자 5, 그다음 일반인 2를 분리를 하여서 이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자, 70%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 자, 이 4개, 자, 이거 다 합치면 이게 10이고, 그다음에 이쪽 부분을 합치면 이게 7이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혼동행렬에서 계산할 수 있는 4가지의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좀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할게요. 그래서 민감도 같은 경우에는 자, 민감도 또는 재현율이다라고도 부릅니다. 전체 긍정의 수에서 맞춘 또는 검출된 긍정의 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특이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정의 수에서 맞춘 부정의 수도 보면은 됩니다. 이거 오타인 것 같아요. 이거는 RN이 아니라 FN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자, 긍정이다라고 판정한 것 중에서 실제 긍정인 케이스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정밀도와 재현율이 사실은 좀 많이 쓰여요. 네, 그리고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을 했었던 전체 중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올바르게 좀 맞췄는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중 분류에서도 사용이 된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진 분류를 고려를 하고요. 네,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보 검색 분야에서는 정밀도와 재현율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의료 분야에서는 자, 민감도는 재현율과 같죠. 네, 민감도는 재현율과 같은데 특이도가 주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자, 이 정밀 검사를 통한 최종 암 판정을 정답이다라고 두고 의사의 초진을 모델의 예측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이게 예시예요, 예시. 실질적으로는 이제 AI 모델이 실질적으로는 뭐 의사의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봤었을 때 그 목적이겠죠. 그랬었을 때, 자, 정답 예측. 정답 예측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그림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랬었을 때 야,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3 플러스 2 분의 3, 자, 3 플러스 2 분의 3 이니까 0.6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재현율 같은 경우에는 자, 3 플러스 1 분의 3,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특이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2 플러스 4 분의 2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총 10건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아래에 있는 이 10건의 예시를 통해서 자, 여기와 같은 값이 나왔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민감도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요? 재현율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재현율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3 플러스 1 분의 3 요 2개 같다.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좀 마지막으로 학습 정리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스케일링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특성 간의 스케일을 일정하게 맞추는 과정이다. 모델이 특정 특성에 대해 과도하게 민감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앞서 얘기했던 우리 그 BTS 스윙스 얘기를 했었죠. 네. 과도하게 민감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특성이 공정하게 고려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티켓 수를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SNS 팔로우 수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고려를 잘 해보자라는 것이고, 자, 그랬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자, 2가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죠. 자, 그래서 최소 최대 정규화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이 있고, 이 뜻은 뭐냐면은 자, 0과 1 사이로 변화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 데이터 표준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는 뭐가 있다라고 했죠? 네, Z 스코어가 있다라고 했죠.
Z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평균을 0, 평균을 0. 제가 사실은 좀 굉장히 좀 많이 살이 쪄가지고 제 살이 자동으로 이게 그 마우스 키보드에 이쪽 이 화살표 있잖아요. 이거. 이거 자꾸 클릭을 해요. 이게 자꾸 클릭을 해서 이게 좀 살을 빼겠습니다. 네, 그래서 표준 편차는 1로 그래서 정규 분포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모델 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분류 문제에 따라서 회귀 문제에 따라서 좀 다양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K-fold cross validation을 고려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혼동 행렬을 좀 구해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회귀 문제 같은 경우에는 MAP나 MSE, RMSE, 자 MSE의 루트를 씌운 것이 RMSE다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MAE 그래서 이상치가 맞냐 적냐 이런 것들을 강건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 얘기했죠. 정말 잘 예측을 했냐 잘 예측을 하지 못했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크게 예측 못한 부분을 강조하는 방법이 RMSE 그냥 노멀하게 나는 직관적으로 빨리 확인을 할게 MAE 그리고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확인할게 MAP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네, 데이터 스케일링에 대한 중요성은 데이터 스케일링은 모델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스케일링을 통해서 다른 특성 간의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학습 속도도 빠르게 할 수가 있고요. 수렴을 빠르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모델의 성능을 향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 즉 AI 모델 기계학습 모델링에 있어서 맨 처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끝인 평가 지표는 내가 구성한 AI 모델이 과연 잘 예측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었을 때 모델의 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 지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사용자의 요구사항, 비즈니스 목표, 모델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서 평가 지표를 활용을 하고요. 하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여러 지표들을 활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의 성능을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하는 것이 과연 내가 정말 AI 모델을 잘 설계했는지 이게 과연 산업에 잘 배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오늘 수업을 특강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해당 특강은 다음과 같은 참고 문헌들을 토대로 한번 구성이 되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을 내주어서 특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